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11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UAE를 선택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왜 중동의 한 원전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았을까요? 그때 UAE의 대통령 모하메드가 말했습니다. 삼성이 와야 우리는 안심합니다. 삼성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멈춰주세요. 왜 UAE는 삼성 없이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재용의 발걸음 하나가 수백 명의 행동과 절차를 바꾸는 것일까요? 현장의 긴장감이 모든 걸 설명하였죠.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삼성과 UAE가 역사적으로 만나게 된 이유와 UAE가 삼성을 선택하게 된 배경, 그리고 삼성이 세계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서게 된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 사토 미치코입니다. 일본 경제신문 국제부 소속 기자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시아 경제를 다루는데 특히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사례를 분석하는 게 제 담당 영역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 시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언론 플레이가 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적보다 이미지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는 게 제 판단이었어요. 이번 출장도 그런 맥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단독 회장으로 취임한 뒤 첫 해외 일정지로 UAE를 선택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의아했어요. 왜 하필 중동이냐는 거였죠. 반도체나 가전제품 시장도 아니고 원전 점검차 간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게다가 바라카 원전이라는 곳은 이미 10년도 더 전에 완공된 프로젝트였어요. 그걸 지금 와서 회장이 직접 간다는 게 저한테는 그냥 정치적 제스처처럼 보였습니다. 편집장이 저를 부른 건 그 뉴스가 나온 다음 날이었어요. 가서 취재해보라고 하더군요. 한국 기업의 중동 진출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게 정말 언론이 떠드는 만큼 대단한 건지 확인해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죠. 오히려 좋았어요. 과장된 보도를 바로잡을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UAE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은 여전히 석유로 먹고 사는 지역이라는 게 제 인식이었어요. 물론 두바이 같은 도시가 화려하게 발전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건 결국 석유 자본이 만든 겉모습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기술력이나 산업 경쟁력과는 거리가 먼 곳이라고요. 그런 곳에서 한국 기업이 원전을 지었다는 게 저는 그냥 돈 많은 나라가 비싼 걸 샀다는 정도로만 이해했어요. 아부다비 공항에 내렸을 때 첫 인상은 생각보다 조용했다는 거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보니 도로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게 보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규모가 작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바라카 원전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이 원전은 2012년에 착공해서 2020년에 첫 번째 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지금은 4개 호기 전부 가동 중이라고 했어요. UAE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을 담당한다는 내용도 있었죠. 숫자만 보면 대단해 보였지만 저는 그게 정말 한국 기술 덕분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설계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고 실제 운영은 다른 나라 전문가들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원전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보안 검색이 3단계나 있었고 신분증 확인과 차량 검사가 꼼꼼하게 진행됐어요. 이건 예상했던 거라 놀랍지 않았습니다. 원전이니까 당연히 경계가 삼엄하겠죠. 안전요원들은 말이 없었지만 동선 하나하나가 정확했어요. 원전 외부 시설을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외관은 단순했지만 배관 구조나 냉각 시스템 같은 걸 보니 설계가 굉장히 정교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오랫동안 산업 현장을 취재하다 보니 대충은 알 수 있었어요. 이건 그냥 돈 주고 사온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 오랜 시간 연구하고 최적화한 결과물처럼 보였습니다. 오후쯤 되니까 현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보안 요원들의 숫자도 늘어났어요. 누군가 중요한 인물이 곧 도착할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이재용 회장 얘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냉소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언론 플레이구나 싶었거든요. 회장이 현장에 와서 몇 마디 던지고 사진 몇 장 찍고 그걸로 뉴스를 만드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UAE 측 사람들의 반응이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긴장하고 있었어요. 형식적인 환영 준비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무원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여러 명 나와 있었고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조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의례적인 방문인가 싶었거든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원전 외곽도로에서 차량 행렬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몇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차에서 내린 사람이 이재용 회장이었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인물이었는데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제스처나 과장된 표정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앞으로 걸어갔죠. UAE 측 고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게 단순한 인사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오래 쌓인 신뢰 같은 게 그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한국 기업의 이미지와 여기서 보고 있는 장면이 자꾸 어긋났거든요. 저는 제 노트북을 열어서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잘 안 움직였어요.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예상했던 각도로 기사를 쓰자니 오늘 본 것들이 자꾸 걸렸습니다. UAE의 체계적인 보안, 정교한 시설, 그리고 사람들의 진지한 태도. 이게 정말 그냥 돈으로 산 결과물일까? 저는 계속 의심했지만 동시에 확신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라카 원전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기업이 여기서 뭘 한 걸까? UAE는 왜 한국을 선택한 걸까?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 왜 10년도 더 지난 프로젝트를 보러 직접 이곳까지 온 걸까?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알던 것보다 이 이야기는 훨씬 복잡했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깊은 무언가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였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내일 무엇을 보게 될지, 그게 제 생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바라카 원전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 잠을 설쳤던 탓에 머리가 무겁긴 했지만 오히려 정신은 더 또렷했어요. 오늘은 원전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시설이 아무리 깔끔해봤자 결국 외형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입구에서부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전날보다 훨씬 까다로웠어요. 신분증을 3번 확인했고 소지품 검사도 2차례나 받았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지나고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엔 별도의 대기실에서 10분 정도 기다려야 했어요. 지루하긴 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도 빠짐없이 진행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누군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모든 직원이 정해진 순서를 정확히 따르고 있었어요. 내부로 들어서자 온도부터 달랐습니다. 쾌적했어요. 습도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공기 흐름도 느껴졌습니다. 복도는 넓었고 바닥은 깨끗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돈된 공간이었죠. 저는 안내를 맡은 실무자를 따라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벽면에는 안전수칙이 여러 언어로 적혀 있었고 비상구 표시도 곳곳에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규정을 지키려고 붙여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숙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중앙 제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각 화면마다 다른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담당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말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조용했지만 긴장감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한국 엔지니어로 보이는 사람이 모니터 앞에서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손동작이 빨랐어요. 키보드를 두드리고 화면을 확인하고 옆 사람과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수백 번 반복한 것처럼 정확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UAE 측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저를 다음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걷는 속도나 시선 처리가 정확했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저는 벽면에 붙은 차트들을 봤습니다. 온도, 압력, 냉각수 순환 속도 같은 수치들이 시간대별로 기록돼 있었어요. 숫자 하나하나가 손으로 직접 적힌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이 직접 확인한 체크 표시도 함께 있었어요. 자동화와 수동 확인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들어간 곳은 터빈 구역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소음이 들렸어요. 크진 않았지만 일정한 진동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터빈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배관과 계측 장비들이 빼곡히 연결돼 있었어요. 저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실제로 보니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인지 알 수 있었어요. 작업자 몇 명이 터빈 하단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장갑을 끼고 안전화를 신은 모습이었는데 그 복장이 하나같이 깨끗했어요. 먼지 하나 없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작업 도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리에 정리돼 있었고 사용 후에는 즉시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정말 10년 넘게 가동 중인 시설 맞나 싶었거든요. 신규 시설처럼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여러 구역을 돌아봤습니다. 냉각 시스템, 비상 발전기, 폐기물 처리 구역까지 봤어요. 어디를 가든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매뉴얼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매뉴얼을 외우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넘어갔고 확인 과정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라면 왜 한국 기업을 선택했을까? 다른 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식당도 깔끔했어요. 테이블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돼 있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엔지니어 몇 명이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식사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지키고 있다는 인상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빨라졌고 복도에서 오가는 직원 수도 늘어났어요. 누군가 중요한 일정이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 담당자에게 물어봤죠. 오늘 이재용 회장이 현장 점검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냉소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쇼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UAE 측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긴장하고 있었어요. 형식적인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여러 구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상태를 확인했고 엔지니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걸까?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대체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후 3시쯤 회장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중앙 제어실 근처 복도에 서 있었어요. 이재용 회장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은 차분했어요. 과장된 제스처나 미소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 들어왔죠. UAE 측 고위 관계자가 그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짧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또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첫 만남이 아니라는 게 확실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회장 일행은 제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봤어요. 회장은 모니터 앞에 서서 화면을 보고 있었고 담당 엔지니어가 옆에서 뭔가를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회장의 시선이 화면을 떠나지 않는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고 엔지니어는 즉시 답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쇼라면 너무 진지한 쇼였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회장 일행은 터빈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어요. 회장은 터빈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선이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를 확인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UAE 측 책임자가 옆에서 설명을 이어갔고 회장은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는 걸까? 저한테는 그냥 돌아가는 기계일 뿐인데 이들에게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회장 일행이 떠난 뒤 현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전과 달랐어요. 긴장이 풀린 게 아니라 뭔가 확인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단지 회장이 다녀갔다는 것뿐인데 왜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바라카 원전에 대한 기사들, 한국 기업의 해외 원전 수주 사례, UAE의 에너지 정책 같은 것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숫자는 여전히 대단해 보였지만 오늘 본 것과는 달랐습니다. 숫자는 결과일 뿐이고 제가 본 건 과정이었거든요. 그 과정이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 움직이는지 자료만 봐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라카 원전의 불빛이 멀리서 보였어요. 어제도 봤던 그 불빛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언론 플레이가 과하다는 생각도 여전했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과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걸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원전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숙한 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핵심 운영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이제 더 이상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작동 원리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도 어제처럼 예상을 벗어나는 장면을 본다면 제 판단은 또 흔들릴 테니까요. 오전 9시 저는 원전 내부 깊숙한 곳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니 온도가 조금 낮아졌어요. 습도 조절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구역 같았습니다. 안내 담당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는 그저 따라갔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작업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대의 장비가 일렬로 배치돼 있었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었는데 그 복장이 하나같이 깔끔했어요. 작업 중이었지만 어수선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고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도 빠르고 정확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훈련된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신뢰가 그들 사이에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계측 장비 앞에서 숫자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를 보고 노트에 적고 다시 화면을 확인하는 과정을 3번 반복했어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 사람은 그 신호를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대화는 없었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른 팀이 배관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3명이 한 조였는데 한 명은 배관을 직접 확인하고 한 명은 수치를 기록하고 한 명은 주변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중간에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일관성이 있어야 실수가 줄어든다는 걸요. 작업이 끝나자 그들은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제자리에 하나씩 돌려놓았고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어요.
모든 도구가 제 위치에 있는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차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절차를 믿고 있었어요. 오전 내내 여러 작업 장면을 봤습니다. 냉각수 순환 시스템 점검, 압력 조절 장치 교정, 비상 전원 테스트 같은 것들이었어요. 모든 작업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숫자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감각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기준치가 있었고 그 기준치를 벗어나면 즉시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그 방식이 얼마나 정교한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장면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터빈 내부 온도를 측정하고 있었는데 숫자가 예상보다 0.3도 높게 나왔어요.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그는 즉시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은 매뉴얼을 펼쳐서 해당 항목을 확인하고 추가 점검을 지시했어요. 10분 뒤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센서 위치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던 거였어요. 수정 후 다시 측정하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경탄했어요. 0.3도라는 미세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작업자들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그냥 식사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그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도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걸요. 오후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UAE 측 고위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타났어요.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제어실로 들어갔고 모니터 앞에 서서 뭔가를 확인했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UAE 측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차분했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UAE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기술만이 아니라 이 신뢰 때문이었다는 걸요. 조금 뒤 이재용 회장이 다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UAE 측 최고 위급 인사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현장을 둘러봤고 가끔 멈춰 서서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회장과 UAE 고위 인사는 터빈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터빈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집중하고 있었고 UAE 측 인사는 옆에서 뭔가를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기계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기계가 만들어낸 결과, 그 결과가 가져올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 일행이 떠난 뒤 현장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자신감 같은 거였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인정받았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원전은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시설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력을 증명하는 공간이었다는 걸요. 저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숫자 기반 관리 절차의 일관성, 팀워크, 신뢰, 정확성. 이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 왜 신뢰받는지, UAE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건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시스템, 그 시스템을 지키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를 믿는 신뢰가 합쳐진 결과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인가? 다른 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기술력은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 이 자리에 있는 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라카 원전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보게 될까? 그리고 그게 제 마지막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까? 저는 노트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정확한 손놀림, UAE 사람들의 신뢰 어린 시선, 이재용 회장의 차분한 태도.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연결고리가 정확히 뭔지는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사막을 물들이고 있었고 멀리 바라카 원전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고요. 오늘 보는 것들이 제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원전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비상대응 훈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 사고는 아니지만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고 절차를 점검하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훈련을 참관할 수 있게 됐어요. 안내 담당자를 따라 중앙 제어실 근처 관찰실로 들어갔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가상 시나리오는 냉각수 공급 라인에 이상이 생긴 상황이었어요. 경보음이 울렸고 담당자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고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동작은 빨랐어요. 한 명이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한 명이 백업 라인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전체 상황을 조율했어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실수도 없었고 혼선도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예측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걸요. 훈련이 끝난 뒤 팀장이 전체 과정을 검토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시간대별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적어나갔어요. 그리고 개선할 점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이 부분은 3초 더 빨랐어야 했다. 저 절차는 순서를 바꾸면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넘어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안전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한국 엔지니어 몇 명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그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물을 따르면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옆 사람의 잔을 채워줬어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해했어요. 이 사람들의 협업은 규칙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요. 오후가 되자 UAE 측 실무자들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뒤쪽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화면에는 다음 분기 점검 계획이 표시되어 있었고 담당자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UAE 측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고 가끔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는 즉시 답변했습니다. 숫자를 제시하고 그래프를 보여주고 근거를 설명했어요. 그 과정이 명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UAE 측 책임자가 한국 팀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악수가 오래 이어졌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사이에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UAE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기술력만이 아니라 이 신뢰 때문이었다는 걸요. 한국은 약속을 지켰고 절차를 존중했고 사람을 우선했습니다. 그게 신뢰를 만들었던 거예요. 저녁 무렵 이재용 회장이 마지막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공식 일정이 아니라 조용히 들어왔어요. 정장이 아닌 편한 복장이었고 수행 인원도 적었습니다. 그는 제어실로 들어가 모니터를 한참 바라봤어요. 담당 엔지니어가 옆에서 설명했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질문을 던졌어요. 엔지니어는 즉시 답변했고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은 터빈 구역으로도 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는 터빈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선에서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기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만든 사람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낼 미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리더란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회장 일행이 떠난 뒤 저는 혼자 원전 외곽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한국을 믿지 않았어요. 과장된 보도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보면 별것 아닐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전혀 달랐어요. 한국은 기술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승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원전 건물이 저 멀리 보였어요. 불빛이 켜져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숫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따르고 서로를 믿으며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엇을 보며 살아왔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어떻게 글로 옮길 수 있을까?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는 걸, 선진국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저녁이 완전히 내렸을 때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바라카 원전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빛은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들고 있다고요.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화려한 기술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취재하러 왔다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제가 본 것들, 느낀 것들이 글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글을 썼어요. 제 선입견을 고백하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하고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라카 원전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미소 지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